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김석선입니다. 고졸 검정고시 1을 강의하고 있는 김석선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회 기출문제죠.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먼저니까 저와 함께 잘 보시고 여러분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다 보실까요? 자, 협동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여기서 얘기한 협동도 있지만 협동, 경쟁, 갈등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협동은 이런 거죠. 협동은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집단이 같은 목표를 가졌을 때 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 농구팀이 있으면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협동이고요. 경쟁이나 갈등은 같은 목표를 가졌는데 집단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구 경기를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있고 저쪽 독일 대표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둘 다 뭐 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 둘 다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긴 하지만 집단이 다른 거. 이게 경쟁과 갈등이죠. 다만 경쟁은 뭐가 있고 규칙이 있고요. 갈등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얘기하면 갈등의 범위 안에 경쟁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은 큰 의미에서 갈등적 상호작용의 일부다, 소속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협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 교육 문제로 다퉜다. 이건 갈등 같은 게 되겠고, 이게 마라톤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경쟁이죠. 서로 싸웠다. 이것도 이런 게 갈등. 이것도 갈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진술, 가치 판단은 어떤 현상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참 또는 거짓으로 구분할 수 없다. 가치 판단이라는 건요. 가치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하는 판단들을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악에 대한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참 또는 거짓으로 구별할 수 없죠. 그러면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사실 판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 판단은 요 세 개죠.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이거는 확인해보면 알겠죠. 진짜냐 가짜냐니까. 세종대왕이다. 러시아에서 열렸다. 그러니까 이런 확인해보면 알지만, 네, 지역개발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실은 여기서 이미 다 나왔죠. 뭐요?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뭐요? 참정권 되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권, 공무담임권은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과 같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 건설 반대하고 일반적인 결정에 반대한대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지?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갈등을 여기서 보세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협상 거부? 이거는 딱히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5번 보시죠. 자, 헌법조항이 반영된 제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법원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이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나눠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죠. 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이죠. 여기에서 이런 독점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얘기하는 공정거래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입니다만.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웃으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 자, 여기 보세요. 문화 이해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문화 제국주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슬람교 소를 신성히 여기는 것과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금기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열을 평가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라고 나왔죠. 이거는 답은 문화 상대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자, 문화를 이해하는 여기 잠깐 보실래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문화 절대주의하고 문화 상대주의로 나눕니다. 문화 절대주의는 자, 얘는 각 나라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문화는 다른 거니까 뭐는 있을지언정 문화가 다르니까 각 문화마다 차이는 있죠. 하지만 뭐는 없다? 뭐는 없다? 우열은 없다. 이런 시각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이라면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보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문화가 기준이고 다른 문화를 낮게 보면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화를 낮게 보면 이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보는 거고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높게 생각하면 이게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대충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답? 네, 문화 상대주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사회보장제도네요. 자, 사회보험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사회보험이라고 나왔죠. 제일 쉽게 구분하는 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베이스라 자, 여기 보세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보험이라면서 이러고 끝나요.
뒤에 끝나는 말이 딱 하나 예외는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원래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보험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민연금 빼고는 무슨 보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건강보험제도고요. 고용보험제도죠. 국민연금은 예외라 그랬으니까 국민연금도 사회보험 이 세 개.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러니까 기억하기 편안한 거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를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는데 공공부조제도는 가운데에 기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기초생활보호, 기초의료보호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는 의료보호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요. 자, 그러면 이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짠, 9번입니다. 네, 표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표를 보시면 좀 이렇게 놀래지 마시고요. 일단은 표를 보시면 뭘 보시라? 제목을 보세요. 노인의 인구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이 표나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의도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전국의 평균이 90년대 5%인데 도시는 평균치보다 낮은데 농촌은 평균치보다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도시는 평균보다 낮지만 농촌은 평균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농촌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90년대의 농촌은 고령화 사회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고령 사회로 넘어갔고 2010년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겠구나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옳은 거래요. 도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의 노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진 않아요. 농촌하고 갭이 커져서 그렇지 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도 자 여기 보세요. 함정이 뭐냐면 2000년에 초고령 사회는 이미 틀렸어요. 이미 틀렸는데 함정이 뭐냐면 그러면 2010년에는 초고령 사회 농촌이 20.9니까 201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국가 전체 비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국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고령화 사회 정도인 거죠. 농촌은 초고령 사회인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2010년에 인구의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다. 2010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노인 인구 비율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죠. 예, 이게 맞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검정고시에서 표나 그래프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거를 물어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그렇게 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수능 문제나 이런 거 가면 이 퍼센트 갖고 인구가 어디가 더 많니 뭐 이런 것도 구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나타내는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아까도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개죠. 이 두 개. 안전성과 수익성. 이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기 1번에 써 있는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금 유동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서요. 안정성과 수익성 있으니까 젊으니까 여기 보세요. 기억에 뭐라고 나왔죠? 많은 이익을 기대하라 그랬으니까 예, 이 친구는 지금 수익성을 좀 증대하려는 재무설계사 언니의 재무설계사님의 네, 조언이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불수단.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요건 뭐 쉽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여기 보시면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체크카드가 해당됩니다. 체크카드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번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예요. 네, 요거 채권이죠, 채권. 아니면은 아니구나. 채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주식이 되겠네요. 주식. 네,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건 여기서는 이제 주식밖에 해당될 게 없네요. 만약에 채권이 있었으면 조금 헷갈렸을 텐데 여기서는 주식밖에 될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13번. 장래 갚을 것을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며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신용이죠, 신용. 네, 신용. 장래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용카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서 한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은 이제 주식을 샀을 때 배당 받는 거고요. 자, 보시죠. 14번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식량 생산량 나머지는 다 나쁜 얘기죠. 대기 오염이 심화됐고 생물학적 다양성이 축소됐다는 건 뭐 멸종되는 생물도 이런 거 많았다는 얘긴데, 그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 정보가 어딘가에서 막 팔려 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긍정적인 건가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조금 찔리네요.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고 하루라도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으면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 더 많죠. 이거는 답은 인터넷 중독 요거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딱 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거는 빨리빨리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일자리가 많아지자 도시로 몰려들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도시는 인구가 늘죠. 그죠? 인구가 늘겠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울산은 허허벌판이었답니다. 그런데 뭐 현대인가요? 현대조선소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공장이 되니까 거기 뭐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고용하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공장 밖에 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에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등장을 해요. 가게라든가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극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렇게 그런 유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막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기에 또 인구가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올라가고요. 서비스가 같이 발달하고요. 문제는 그 도시의 크기에 비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사람이 더 몰리면 각종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환경 문제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도시 인구가 다 보세요. 농촌 인구에서 결국에 도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의 비용은 증가할 수가 없죠. 농촌 인구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지역 개발 방식이래요. 여기 보시면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건 우리가 보통 성장 거점식 개발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그러니까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거점 개발은 왜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도 다르다. 그러니까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를 선택해서 집중.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주 효율성 중심의 마인드가 갖고 있다면 균형 개발은 모두 같이, 그러니까 형평성을 중시하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상향식 개발은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해당 사항은 없고 친환경 녹색 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보통 세계화 그러죠. 세계화. 여기 보시면 국제사회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거, 여기에 이렇게 통합되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이죠. 지금도 교통 기술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는데 1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적어도 12시간 후에 프랑스 파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제가 되게 부자라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되게 부자라서 내 개인 전용기가 있어. 그러면 뭐 공항 가자마자 바로 타고 바로 뜨는 거죠. 정말 농담 아니라 프랑스 파리까지 뭐 한 대여섯 시간이면 한 7, 8시간이면 갈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10몇 시간이면 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아주 훌륭한 법칙을 뭐래니? 자, 세계화는 뭐가 없어지는 거?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역의 경계, 문화의 경계, 이런 사회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경계가 사라지는 관계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교류가 시작되죠.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런 거나 이런 거, 한류 문화를 즐기는 세계인이 늘었다. 자, 그래서 세계인들이 늘었고요. 그래서 국경의 제약이 커진 게 아니라 줄었겠죠? 외국인 수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입니다. 세계 인구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 특정 지역이니까 살기 좋은 데죠. 사막? 하하하. 산악 지역? 살기 힘들죠. 추운데요.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다 이 냉온대 지역 중심으로 발달하는 건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만한 데 발달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작물입니다. 작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식량 작물, 사실 식량 작물 물어보면 무조건 밀 아니면 쌀 아니면 옥수수입니다. 세계적인 식량 작물. 물론 감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감자는 세계 이동이 거의 없어요. 옥수수도 세계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식량 작물 하면 그러니까 옥수수는 왜 있냐면 사료 작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나 말이나 이런 애들 사료 먹일 때 옥수수는 되게 척박한탕에서 되게 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슐 작물 이런 걸로 의미가 있는. 밀은 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주로 신대륙들을 중심으로 밀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이나 뭐 유럽은 구대륙이긴 합니다만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쌀은 국제적인 작물로 생산량이 많지만 얘는 이동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생산국이 바로 거의 생산국 이퀄 소비국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먹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량이 많다는 거를 보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국제 이동량이 많은 편이며 피자 파스타의 주재료 밀가루죠. 그러니까 이건 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작물 얘기하면 밀 아니면 쌀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짤탱이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21번. 가는 산업혁명 이후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고기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 혹시 1회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비슷한 문제 있었죠. 고기 숙국산지에 있고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자료 뭐예요? 석탄이요. 세계적으로 사용 비중이 높은 에너지를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동 지방이요. 네. 만수르 아저씨.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 모르겠어요. 만수르 씨. 그 첼시 그 어디냐?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그 포브스인가 거기서 포브스인가 세계 100대 재벌 순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만약에 이 서남아시아 지역 중동 지방의 석유 재벌 가문 왕가들이 들어가면 모든 그 재벌 순서가 그 석유 왕가들 순위에 따라서 몇 칸씩 내려올 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로 안 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요. 석탄 석유죠. 자, 22번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빠른 성장만 우선시한다. 이거는 그냥 거의 이런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쉬워요. 자, 넘어갑시다.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지구 상대적 크기의 변화. 여기 보세요. 1500에서 1840년에 범선이 끼케야 시속 16km로 갔다고요. 보시는데 프로펠러 비행기가 시속 600km로 갔고 여기는 100km, 여기는 1200km. 그러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교통수단이 속도가 늘었어요. 이쪽에다 쓰죠. 속도가 늘었네요. 교통수단 속도가 늘어지면 속도가 늘면 이동 시간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대신 이동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지구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 결과적으로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세계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화 얘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화가 뭐라고요? 경계가 없어진 거. 경계가 없어질 수밖에요. 이동 시간과 거리가 늘었으니까. 예를 들면 정말 돈만 있다면 오늘 점심은 사천성에 가서 사천탕수육을 한번 먹어볼까? 이상한 말이지만 사천탕수육을 먹어볼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천성도에. 돼요. 돈만 많다면.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은 저기 러시아에 있는 거기서 연어 참치 뱃살 한번 먹어볼까? 가는 거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필리핀에 가갖고 바나나를 먹어보겠어. 가능합니다. 필리핀까지 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물론 그거 엄청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겠지만 이해가시죠?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죠.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됐고요. 요게 다 틀린 거죠. 답은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요. 자, 영토 분쟁. 이것도 1회차 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회차 문제에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쿠릴 열도는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일본과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센카쿠 열도는 여기가 대만이거든요.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본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에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네는 요 일본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25번입니다. 25번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정부는 국민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대요. 티벳 고원의 비강가 녹으면서 물 부족이 시달릴 거래요. 이건 둘 다 지구 온난화 얘기죠. 투발루 정부가 요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지인가? 거기에는 어떤 섬나라거든요. 진짜 이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섬 크기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요. 자, 지금까지 해서 고졸 이번 연도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올해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 내년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개념 강의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